홍콩이 4월 15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건 세계 최초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홍콩 ETF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그럼 이번에는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나온 이번에 또 뉴스들이 많이 있죠. 네, 예, 그 뉴스들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러시죠. 최근에 나온 뉴스는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의 지정 참가자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버와 카톡의 이제 자회사죠. 핀시아와 클래튼이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콩이 4월 15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건 세계 최초로 승인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승인된 회사는 4개 회사 혹은 6개 회사라고 외신이 서로 엇갈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4개 내지 6개 정도 되는 걸로 이게 나중에 정확한 명단은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홍콩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이번에 이 뉴스는 상당히 큰 뉴스인데 지금 지정학적인 요인과 거시 경제의 흐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지만 지금 거시 경제의 요소들이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이 홍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은 나중에 은근히 힘을 쓸 수 있는 이게 빅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홍콩은 공식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2개소입니다. 해시키 거래소하고 OSL 디지털 증권인데 사실은 그간 무허가 업체들이 많이 난립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허가 업체들을 5월 말로 운영을 중단시키고 이 2개 업체에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 이외에도 세계적인 거래소인 바이비트라거나 OKX나 크립토닷컴 등 20개 업체가 이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콩 당국의 의도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승인은 해줬지만 실제 거래는 좀 늦어질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준비가 잘 됐어가지고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영업을 재개했는데 홍콩은 지금 사정이 좀 미국하고는 좀 틀립니다. 원래 ETF 거래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자산운용사 이외에 이 자산운용사와 시장가의 중간 도매상격으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AP라는 지정 참가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 메이커, 즉 유동성 공급업체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MM이나 혹은 LP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개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즉 하나의 팀이 돼서 움직여야 비로소 ETF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서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빠르면 4월 말에 거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요거는 조금 늦어져서 이건 5월 달에야 거래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콩의 금융 허브로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콩은 중국 본토의 간섭으로 인해서 많은 큰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통해 지금 금융허브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는 싱가포르이 홍콩보다 더 위에 있고 홍콩으로서는 이런 금융허브의 왕좌를 뺏기다 보니까 최소한 앞으로 다가올 이 디지털 에셋, 가상시장의 허브는 자기들이 잡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그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전략을 지금 구사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본토는 암호화폐 거래가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홍콩은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해서 이 가상자산만큼은 아시아의 종주 도시가 되겠다는 이러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다시피 중국은 금융시장은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지금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시장만큼은 중국이 개방을 하지 않고 홍콩을 통한 간접 개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헤지 펀드들의 어떤 그 외환 공격이나 이러한 난동으로부터 중국 외환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문을 열어두지 않고 홍콩을 통해서 간접 교류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은 중국 본토의 그 외환 시장 관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국내에 있는 상해 주식시장이나 선전의 주식시장을 홍콩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후광통, 성광통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로 봐서는 홍콩이 아주 중요한 금융이나 외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홍콩은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이미 기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한 사전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본토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최근 그 비트코인 금지를 이렇게 강하게 법적으로 막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부호들은 대체 투자로 금이나 비트코인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금 비트코인 밀매력, 개인 간의 밀거래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세계의 144위 정도로 아주 극히 미미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시아존에서 한국, 일본 다음에 중국 본토의 거래량이 많습니다. 여기다 홍콩의 거래량까지 합치면은 단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콩이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이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홍콩으로 많이 흘러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중국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대로 많은 금액이 흘러나오지는 못할 거다. 중국이 홍콩으로 자본이 흘러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가상자산 분야는 굉장히 막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김치국을 마시지 말라라는 그러한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자본이 오히려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가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홍콩에 흘러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게 아마 본인들이 더 낫다라고 그거를 차선책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중국 정부 당국의 어떤 그 방침이나 행동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홍콩이 이러한 승인을 기초로 해서 가장 관심거리는 그렇다면 앞으로 홍콩 ETF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홍콩 가상자산 ETF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입액을 추정하면서 몇 가지 단서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미국 ETF에 비해서 홍콩 ETF의 규모라거나 미국 주식 시장 총액에 비해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시가총액을 비교해 봄으로써 여기서 유추해 보려는 그러한 그 시도들이 있습니다. 주식 시가총액으로 봐서는 미국이
50조 달러인데 비해서 홍콩은 그 10분의 1인 5조 달러 정도입니다. 금 ETF를 보면 미국이 1220억 달러인데 홍콩은 700억 달러 정도의 금 ETF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가지고 이제 유추를 해보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에 비해서 홍콩의 유입액이 한 4분의 1 수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기초해서 나온 금액은 올해 한 56억 달러 내지 14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고, 반면에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서비스 회사인 매트릭스 포트는 최대 250억 달러가 유입될 거라고 여기는 아주 전망치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포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우지한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포트는 최근 들어 연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매집 중에 있습니다. 즉, 이 시장의 전망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반면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서는 250억 달러는 무슨 햇살이냐, 5억 달러만 유입이 돼도 행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홍콩의 ETF 시장 규모 자체가 500억 달러뿐이 안 되는데 무슨 250억 달러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아주 전망치를 극도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논점은 중국 당국이 본토인들이 이 ETF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막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논조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싱가포르의 프레스토라는 그 리서치 회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정성문 씨가 최근에 자리를 옮긴 곳인데, 거기는 앞으로 1년간 홍콩 ETF 시장에 20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유입액이 발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의 3가지 강점에 대해서 썼는데, 그 강점이라는 건 미국의 ETF가 현금 설정 방식인데 반해서 홍콩의 비트코인 ETF는 현물 설정 방식이다. 즉, 현물이 현금에 비해서 시장 효율이 더 높고 유동성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서 홍콩의 ETF가 오히려 미국 ETF보다 더 강점이 있다라는 걸 하나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미국에 상장된 ETF와 더불어 이렇게 홍콩의 ETF 시장이 열림으로써 미국의 투자자들도 이제는 앞으로 24시간 투자할 수 있는 이 투자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앞으로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게 홍콩 ETF 또 다른 성공 요인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요인은 중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세계 화폐격인 이러한 통화 자산에 대한 강한 투자 수요를 갖고 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자본가들이 틈만 나면은 그들의 자본을 안전한 해외로 옮기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아주 점잖게 표현을 했네요. 자, 이런 3가지 요인 때문에 앞으로 홍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대한 시장 전망이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1년간 한 200억 달러가 유입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싱가포르 프레스토의 전망입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록이 그 비트코인 ETF의 지정 참가사를 골드만삭스나 시타텔 등 세계적인 금융 거대 기관 5개를 추가함으로써 지난번에 4개와 합해서 자그마치 총 9개사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 참가사를 거대 금융기관으로 많이 늘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대중들의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번에 지정 참가사로 같이 협력하기로 한 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투자은행에선 세계 최대인 골드만삭스하고
헤지펀드로서 작년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시스테라고 그 다음에 월가의 상징적인 금융기관인 시티그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관들이 다 같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포함된 JP모건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금융 월가의 거물들이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임으로써 앞으로 이 시장이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서 특히 전통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시장이 벽을 허물고 어떤 융합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분야의 새로운 유동성 창출과 새로운 금융기법들이 탄생하면서 앞으로는 새로운 신세계의 어떠한 그러한 투자 환경이 벌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AP라는 건 이 유동성 공급자와 가격 조정 기능을 보통 같이 하고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이번에는 이거를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가격 조정 기능에 충실하고 있는데 가격 조정 기능에 충실한다는 얘기는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ETF를 받아서 시장에 팔고 시장의 ETF 시세와 비트코인 시세가 서로 괴리를 보일 적에는 이거를 무위험 차익 거래를 통해서 시세를 맞춰주는 일을 하는 게 이 AP의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입니다. 즉 그들이 돈을 버는 건 한마디로 이런 일을 하면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처럼 ETF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게 괴리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싼 쪽을 팔고 싼 거를 사는 이러한 그 차익 거래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ETF 가격과 비트코인 기초자산의 가격은 항상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 보일 적에는 차익 거래를 함으로써 그 차액을 그들의 어떤 그 수익으로 잡는 게 이제 AP입니다. 그런데 이런 AP 작업에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 시타텔, 시티그룹, JP모건들이 다 참여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그들의 욕구가 단순히 AP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은 아마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초단타 매매가 주식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두주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골드만삭스나 시타텔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아마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이 프로그램 초단타 매매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ETF 시장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LP를 같이 겸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LP와 AP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나타내주는 그림이 이 세 번째 표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 표를 보면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P가 4개사, 제인 스트리트, 버츄, 맥커리, JP모건이 있었고 이번에 여기에 5개사가 추가되는 거고 이것의 유동성 공급업체로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업체로 참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비트코인 ETF는 이러한 자산운용사, AP, LP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팀으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핀시아와 클레이톤이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핀시아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이넷 계열사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톤은 카카오의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블록체인 플랫폼이 합쳐져 가지고 아시아 최대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두 것이 합쳐지면 자산이 한 1조 5천억 수준이 되고 이 두 재단은 다음 달에 아부다비에 통합재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이 앞으로 합쳐지면서
그들이 지금 각각 갖고 있는 코인을 새로운 코인으로 교환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재단이 전체 발행량의 한 23%를 소각하고 유통되지 않는 토인 전부를 제거함으로써 토큰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토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축소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통합해서 앞으로 뭐를 위해서 어떠한 그 로드맵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그들은 일단 통합을 하면 기관용 가상자산 투자 인프라부터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개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관들을 상대한 투자 인프라를 먼저 깔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로커지, 즉 위탁매매, 그 다음에 커스터디, 즉 수탁 업무,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터라는 인프라를 마련해서 기관의 대규모 수요에 대비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1차 사업계획 목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디파이 시장과 NFT 그리고 자산 토큰화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향후의 원대한 계획까지 이렇게 같이 발표를 해서 어떤 이러한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누려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